2022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수년째죠. 같은 뿌리 같은 슬라브족인 두 나라가 도시와 인프라가 완전히 뼈대만 남을 정도로 극단적이고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한 민족이자 형제 나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를 그저 잔혹한 점령자이자 제국으로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독립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형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극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주 뜻밖의 이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몽골 그리고 그 후계 국가였던 킵차크 칸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왜 같은 슬라브족인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와 전혀 다른 정치 문화, 전혀 다른 국가 체질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의 끝나지 않은 형제전쟁으로 이어졌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 몽골이 러시아에 심어놓은 이른바 제국 운영 시스템의 유산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두 나라의 생각 차이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러시아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모두 동슬라브 형제 민족이라는 겁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도 한 나라였고 키예프 루스라는 공통의 역사적 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와 한 몸인데 인위적으로 떨어져 나간 조각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겪은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 내내 언어와 문화를 탄압당했고 인위적인 기근과 독립 억압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키워왔죠.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형제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하고 간섭해온 침략자 제국일 뿐입니다. 같은 동슬라브 민족인데 한쪽은 형제라 부르고 한쪽은 제국이라 부르는 이 거대한 간극.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 몽골과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에 남긴 독특한 국가 운영 방식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존재했던 키예프 루스는 동슬라브 민족의 공통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의 공동조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라기보다는 여러 공국이 느슨하게 묶여있는 연합 구조였습니다. 비록 정치는 쪼개져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동슬라브어를 쓰고 정교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죠. 이 단계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우리는 한 조상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몽골이 침공하면서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이 동유럽을 휩쓸었고 1240년 마침내 중심지였던 키예프가 함락됩니다. 동슬라브 세계가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땅 위에 흑해와 카스피해 초원을 지배하는 킵차크 칸국이 들어섭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러시아 지역은 몽골 초원 제국의 조공과 행정 시스템에 직접 노출된 반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지역은 점차적으로 몽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같은 서구 세력의 품으로 들어간 겁니다. 뿌리는 같았지만 이때부터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모델을 경험하게 된 거죠. 러시아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몽골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릅니다. 250년 가까운 암흑기였죠. 하지만 이 지배가 남긴 건 단순한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뼈대에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이식했습니다. 그 핵심을 보면 첫째로 효율적인 세금 수취를 위해 인구조사와 행정 조직을 아주 정교하게 구축한 조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칸이 발급하는 일종의 통치 허가장인 야를리크가 있었는데 나중에 모스크바 공국이 이걸 독점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여기에 광대한 영토를 위에서 아래로 철저하게 통제하는 초원 제국식 중앙 집권 모델이 더해졌고 마지막으로 몽골과 타타르의 귀족들이 러시아 지배층으로 편입되는 엘리트의 혼혈 과정을 거치면서 제국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러시아에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이 오랜 경험은 러시아인들의 무의식의 국가란 넓은 영토를 통째로 관리하는 제국이어야 한다. 그리고 안보를 지키려면 국경선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완충지대를 바깥으로 끊임없이 밀어내야 한다라는 제국식 영토 사고방식을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러시아의 중심이었던 모스크바 공국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과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오히려 철저한 협력과 대리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칸을 대신해서 다른 공국들의 세금을 걷어다 바치며 돈과 권력을 키웠고 통치 라이선스인 야를리크를 활용해 루스 세계의 일장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자 몽골이 쓰던 조공, 세금, 군사 시스템을 그대로 모스크바의 내부 시스템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여기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이데올로기와 정교회까지 결합하면서 강력한 차르 중심의 전제군주 국가를 완성하죠. 몽골의 지배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러시아식 전제 정치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영토를 넓히는 방식에서도 몽골의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몽골 제국과 킵차크 칸국은 초원과 삼림,
농경지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대규모 영토 제국 모델을 운영했는데요. 러시아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이 모델 안에서 조공, 군사, 행정이 돌아갔고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이 구축해놓은 광범위한 지배 구조를 주인이 바뀐 칸국처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지배가 약해졌을 때 러시아는 이들을 정면으로 격파하며 땅을 넓혔다기보다는 몽골이 물러나며 생긴 힘의 공백지대를 자연스럽게 채워 넣는 방식으로 팽창했습니다. 그렇게 초원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영토를 싹 다 집어삼킨 겁니다. 결국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러시아는 광대한 초원과 삼림을 하나의 거대한 정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익숙해졌고 여기에 몽골에게 배운 중앙집권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러시아 특유의 제국적 사고방식이 완성된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러시아의 끝없는 영토 확장, 체질은 몽골 초원 제국의 모델을 계승한 결과다라고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같은 슬라브 계열인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폴란드는 서슬라브이자 가톨릭 문화권입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귀족 의회 중심의 정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들에게 영토는 무한히 넓히는 대상이 아니라 귀족 공동체가 통치 가능한 적당한 범위였습니다. 국가와 권력을 바라보는 감각이 철저히 유럽식 민족 국가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족이지만 키예프 루스가 무너진 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오스트리아 같은 서구 세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자치 전통과 자유로운 무인 집단인 코사크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리는 형제라는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형제의 다정한 속삭임이 아니라 과거 초원 제국식 영토 국가 모델을 계승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우리 영토의 일부로 편입하겠다라는 제국주의적 선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같은 동슬라브니까 하나가 되자는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오히려 깊은 불신만 나올 뿐입니다. 결국 오늘의 전쟁은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된 체질의 충돌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형제라 부르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국주의 모델을 계승해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로 보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동슬라브 형제 간의 싸움 같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몽골과 킵차크가 남긴 초원 제국식 영토 확장 체질을 가졌고 우크라이나는 서구식 민족국가와 주권 그리고 자치 중심의 체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전쟁을 오직 몽골의 영향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안보, 자원 등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죠. 하지만 러시아 특유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끝없는 영토 확장 성향을 이해하려면 수백 년 전 몽골과 킵차크 칸국이 남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상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한쪽은 제국이 되고 한쪽은 그 제국에 맞서는 독립국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 바라봐야 할 역사의 이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